네, 안녕하세요. 네, 2권에서 뵙고 처음입니다. 3권이죠. 네, 어, 제가 알고 있습니다. 2권까지 듣고 도망갔다가 3권에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이 재무관리에서 이 맨 뒤쪽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챕터를 좀 보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 다음에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3권에서는 파트 4하고 파트 5가 있는데 이제 16장은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오라고 얘기를 드렸고 16장 뭐 그냥 읽어보는 내용이죠, 그죠?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 소개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은 17장부터 내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1차 위주로 조금 얘기를 드리면 17장에 있는 이제 옵션의 전략들,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1차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우리가 블랙숄즈 모형이라는 것과 이항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이 나오는데, 야, 이게 옵션에 대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걸음마를 뗐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달리라고 시켜요. 그래서 옵션의 응용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옵션 가지고 가치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의 성질을 가지고 실제 다른 쪽에 이제 응용되는 부분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다루는 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전환사채, 신주금 사채, 그 다음에 실물 투자안의 경우에도 옵션적 성격들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는 17장, 18장이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은 2차 쪽에서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2차에도 17장에 있는 17장이나 18장 정도가 2차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모든 수험생들이 만세를 부르죠. 쉬운 거니까. 근데 19장이 나오면 그냥 모두가 멘붕에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1차에서 19장이 나오면 말 문제가 아니라 계산을 뭘 좀 시키면 일단 그냥 튀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이란 걸 배우는데 사실 우리가 그 파생 상품의 이렇게 그 뭐지 역사를 보면 사실상 선물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등장하니까 보통 파생 상품 책도 선물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옵션을 먼저 하는 게 선물보다는 옵션 쪽이 조금 더 출제가 더 많이 돼요. 선물 쪽은 오히려 1차와 2차에서 출제가 많이는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제 2차에서는 이 선물 쪽을 어디서 내냐면 저쪽 뒤에 가면은 22장에 국제재무관리 있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외환에 관한 선물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21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 관련해서는 16문제가 출제되던 객관식 그 1차에서도 최소 2문제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21장에서만. 그리고 2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문제를 깔고 갑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제 문제 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의 채권에서만 한 3, 4문제 정도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냥 적당한 문제, 그냥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를 다시 비슷하게 옮겨놔도 그래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2 외환에 관해서는 거의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이제는 문제 수가 많아져서 약간 빈도수는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23에 나오는 주제들은
2차에서도 마찬가지고 1차에서도 마찬가지고 매년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수압이라는 부분하고 밸류 앤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라서 그래도 뭐 개념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계산 문제 형태로 수압의 가치를 평가해라 이 정도 문제가 나오려면 거의 2차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수압의 구조,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 그죠? 이걸 하면 무슨 득이 있느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입으로 살살살살살 털어보니까 벌써 이제 3권이 끝났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끝에까지 챕터 23까지 재무관리를 모두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급회계 파생상품 회계 처리를 보면 뭔가 다시 눈이 띄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디어 경제적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실질에 맞춰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가면 그때 가서야 이제 고급 회계에 나오는 파생상품 회계 처리도 다소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고급 회계 파생상품 지금 열심히 한번 수업을 들었나요? 그죠? 수업을 들었다라고 해도 그게 완벽하게 이해가 된 상태는 아닐 거예요. 물론 제가 특강도 한번 해 드리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뭔가 더 열심히 배워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파생상품 부분에 대한 복습을 하시려면 여기 3권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도가 높아질 텐데 사실 고급 회계에서 파생상품이 회계 처리가 많이 나올려나? 잘 안 나올 것 같죠? 잘 안 나오나? 많이 나와요? 네. 뭐 많이 나오면은 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그 파생상품 회계 처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뭐냐? 여러분들이 회계법인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내죠. 그죠? 하지만 저 위에 있으신 분들은 파생상품 회계 처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신입 요새 신입들은 재무관리도 참 열심히 배우고 파생상품도 잘한다며 그러면서 던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위쪽 연차가 조금 뭐 한 10년 차 이상 되시는 분들은 파생 상품을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많이 공부하고 합격한 게 아니에요. 특히나 이쪽 부분은 이 최근 한 10년 동안 매년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빨리 붙는 게 이득이다. 늦게 붙으면 뭔가를 더 배워야 될 가능성들이 생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6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생상품의 기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기초자산 underlying asset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 파생상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 어떤 특정 대상 자산을 가지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이상이면 뭐 내가 돈 먹고 얼마 이하면 네가 먹고 뭐 이런 식의 내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자산이 있을 거고 그 특정한 자산에 숫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내기를 걸 때 주식 가격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내기를 걸죠. 그죠? 또는 내기의 대상이 이자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거 이자율이 내년에 이자율이 5%를 넘어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런 걸로 내기를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자산에는 특별하게 날씨 파생 상품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수량 이런 걸 이렇게 숫자로만 되면 우리가 내기를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야외 콘서트를 하려고 할 때 비가 오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강수량이 몇 미리 이상이면 내가 돈을 받아내는 그런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콘서트는 망했어도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날씨 파생 상품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내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주식 가격, 그 다음에 채권 가격, 그 다음에 이자율, 요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제 기초 자산, 그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주로 주식이나 채권, 이자율 이런 것들이 기초 자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현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주식을 거래하면 현물 주식을 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자, 이때 이 파생 상품의 이름이 왜 파생 상품이냐라는 건데, 결국 4개의 대상이 되는 주식 가격이 확정이 되면, 그 가격이 결정이 되면 파생 상품의 가치도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니까 나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파생 상품 계약이 있는데, 우리가 선도 선물,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스왑, 요 정도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그 파생 상품의 구조가 나타나는 게 선도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도와 선물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조건이 추가된 그런 파생 상품인 옵션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도 계약이라는 건 이제 내기죠. 도박이랑 똑같은데 어떤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이 기초 자산인, 뭐 예를 들어서 기초 자산을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주식을 오늘, 미래의 주식을 오늘 미리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약속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래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게 이 선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도 겪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겪어봤을 선도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 유치원 때, 그죠? 옆에 짝꿍이랑 우리 나중에 커서 결혼하자 이렇게 뭐 이런 무지막지한 계약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약속한 뭐 30살이 다가오는데, 와, 저 인간이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30살 가까이 되니까 완전 개쓰레기가 됐어. 내가 쟤랑 결혼을 해야 돼? 그죠?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나중에 30살 됐더니 사실은 내가 쓰레기였고 상대방은 뭐 그 집 뭐 걔가 뭐 한 20살 때 무슨 뭐 이상한 뭐 IT 같은 걸 창업을 해갖고 좆대 부자가 있어. 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억대 부자가 아니라 좆대 부자가 되어 있어. 애가 30살에 욕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정도 돼 있어. 그러면 뭐예요? 나는 이렇게 약속을 지켜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 이제 선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상황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미리 약속을 하는 거, 그게 선도 계약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옵션 계약은 어떤 거냐? 자, 30살이 됐어. 딱 봤어. 쓰레기야. 어때? 그때는 옵션이라는 권리를 행사 안 하면 돼요. 애초에 계약이 뭐냐? 30살이 돼서 내가 원하면 결혼할 수 있음, 이렇게 계약이 된 거야. 무조건 반드시 결혼한다가 아니야. 그래서 30살 딱 봤더니 오씨 아니야. 그러면 권리를 행사 안 하고 너 좆대 부자니? 막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권리를 행사를 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도 계약이라는 게 미래에 사실상 이 기초 자산이라는 걸 주식이라고 했을 때 뭐 1년 후에 주가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죠, 오늘.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얼마에 거래하자라고 미리 약속한 계약을 선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도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라 설명이 있고 뭐 여기 이거를 이제 기초 자산 또는 현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물 인수도로 방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현금 결제 또는 차액 결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제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 사례는 3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1번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자,
오늘 갑과 을이 둘이 만나서 내기를 하는데요. 오늘 갑과 을이 S라는 주식을 1년 후에 무조건 52만 원에 사고 팔자라고 오늘 약속을 했어요. 이때 갑은 1년 뒤에 52만 원에 무조건 사겠다. 을은 그래 내가 52만 원에 팔게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사겠다라고 계약한 애들을 선도계약의 매입자, 그 다음에 미래에 52만 원에 무조건 팔겠다라고 약속한 애를 선도계약의 매도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통 롱 포지션이다, 숏 포지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도계약에 대한 롱 포지션을 취했다라는 건 만기인 1년 뒤에 무조건 주식을 그때 가격이 얼마가 되건 무조건 52만 원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런 계약에서 앞으로는 요 내기의 대상이 된 자산, 이 S 주식을 기초자산 또는 현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내기에 미래 특정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만기, 이 선도계약의 만기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얼마에 사고 팔자 미리 약정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선도가격, 선물가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도계약을 설명드리지만 선도계약과 선물계약은 사실상 동일한 구조를 가지게 돼요. 다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선도계약은 우리가 비상장 주식처럼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고, 선물계약은 상장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애들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놈은 장외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고, 하나는 장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뭐 그 정도의 차이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갑과 을이 오늘 이런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 뒤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자, 1년 뒤에 주가가 55만 원이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갑은 어때요? 신나죠. 신나. 왜냐하면 55만 원짜리를 얼마에 살 수 있어? 52만 원에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갑은 을한테 야 52만 원 줄게. 그랬더니 을은 55만 원짜리 주식 하나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갑은 어때요? 3만 원을 싸게 사는 거고, 을은 55만 원짜리를 52만 원에 파는 거니까 3만 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되겠죠? 이걸 우리가 실물 인수도 방식이라 그래요. 실제로 52만 원을 내고 55만 원짜리 주식을 받았잖아. 주식 받으면서 52만 원 냈으니까 실제 물건이 거래가 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갑은 52만 원 내고 55만 원짜리를 샀으니까 3만 원 돈을 딴 거고, 을은 3만 원 돈을 잃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실제 물건을 거래하지 않고 그냥 을이 갑한테 3만 원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요게 뭡니까? 3만 원이 요 52만 원과 55만 원의 차액이죠. 그래서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차액 결제 방식, 현금 결제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선도나 선물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만기 때 반드시 실물을 인수도 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액만 결제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보상에 관한 회계 처리들 보다 보면 실제로 이 스톡 옵션이라는 걸 행사를 했을 때 실제로 주식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도 있어요? 그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 그 경제적 실질은 양쪽이 동일하긴 해요. 어쨌든 갑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자체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 실물 인수도를 하면 52만 원 내고 55만 원짜리 주식 받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이 필요한데 차익 결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갑은 3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돈 52만 원에다가 을로부터 받은 돈 3만 원 가지고 55만 원 내고 시장 가서 주식 하나 사면 결국 내 돈 52만 원에 주식 사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나는 주식이 필요 없고 차익만 필요해요. 그러면 차익 결제를 하면 좋겠지만 실물 인수도로 하면 52만 원 내고 주식 하나 받아서 그거를 시장에다가 55만 원에 갖다 팔면 결국 3만 원만큼 딱 남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실물 인수도랑 차익 결제랑은 별 차이가 없는데 몇 년 전에 굉장히 웃긴 일이 한번 누구는 하나 좆됐을까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그 WTI 원유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WTI 원유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유 선물 가격이 이제 $20 밑으로 $10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오씨 1배럴에 $10? 지금 거의 한 7, $80 이상 하면서 $100 이렇게 넘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10 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미국에서 옛날에는 원유를 안 캐다가 셰일 오일 하면서 원유를 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석유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독에 들어간 항아리에 들어간 이렇게 국물 형태야. 그냥 국자로 뜨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왜 그동안에 오일이 그렇게 석유가 그렇게 많으면서 안 캤냐? 이게 모래 사이사이에 애들이 싹 맺힌 거야. 그리고 이제 고압으로 이렇게 쫙, 쉽게 생각하면 고압수로 이렇게 쫙 쏘면 애들이 이제 물하고 기름하고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게 분리가 되면 이제 기름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서 생산 원가가 그 채굴 원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셰일 오일이 채굴 원가가 그때 생산성이 갖추려면 배럴당 한 $25에서 $30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10 이하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셰일 오일사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해. 그럼 이제 셰일 오일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유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10 밑으로 떨어져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마이너스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자. 난 이게 막 사기로 계약을 해놨어요. 사는 걸로. 근데 가격이 점점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만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돌아버리는 거죠. 왜냐? WIT 선물은 실물 인수도예요. 자, 내가 이제 생각해봐. 일주일 뒤에 100만 배럴의 원유를 사는 걸로 약속을 해놨어. 100만 배럴이 올 거야. 그러면 100만 배럴을 그냥 주겠대. 야씨 돌아버리겠잖아. 그럼 뭘 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창고가 없으니까 뭘 찾게 돼? 유조선을 수배를 합니다. 왜? 유조선에다 일단 싸놓으면 되잖아. 그 상태로 그대로 어디론가 싣고 가면 되지. 이미 유가가 싸다고 사람들이 이미 유조선에다가 사재기를 해놨어. 야, 유조선도 안 나와. 100만 배럴을 내가 마실 수도 없고, 야, 씨, 이거 어떻게, 그냥 이게 받아갖고 그냥 버려? 버릴 수도 없잖아. 그죠? 예.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제 $10에 산 거를 $3에 팔면 안 될까? 안 산대. 너 딱 걸려서. 그러면 요거 네가 사가면서 네가 대신 사. 대신에 내가 돈을 줄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갑니다. 즉 가격이 마이너스라는 건 물건과 돈을 동시에 주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가격이 플러스라는 건 물건이 오면 돈을 주겠다라는 건데 가격이 마이너스라는 건 쓰레기예요. 물건 드릴 테니 돈도 갖고 가세요 라는 거잖아. 그래갖고 실제 그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현물 가격은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는데 선물 가격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받아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그 받아 놓을 보관 공간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돈 줄 테니까 제발 이거 좀 갖고 가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실물 만약에 그게 차액 결제였으면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수는 없죠. 차액 결제였으면. 이게 실물 인수도 방식이다 보니까 이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막 했는데 갑자기 여기 원유 받아가세요 라고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그죠? 그게 만약에 어떤 다른 물건이었으면 또 괜찮을 거예요. 그냥 뭐 어디 공터 빌려갖고 쌓아놓으면 되잖아. 이게 원유는 쌓아놓을 수도 없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게 실물 인수도와 이게 현금 결제 또는 차익 결제의 차이예요. 자,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는 값이 신나는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가격이 48만 원이 되면 야, 이거 값은 참 돌아버리는 거죠. 이 48만 원짜리 쓰레기 같은 걸 52만 원 주고 사야 되잖아. 그죠? 그래갖고 을이 이제 야, 너 사기로 했으면 왜 안 와? 빨리 와! 빨리 사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고 52만 원을 받고 48만 원짜리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을은 돈을 4만 원을 따고
갑은 그만큼 4만 원을 잃게 돼요. 이렇게 일단 파생 상품은 둘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일단 제로섬 게임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만 원 따면 상대방은 3만 원 잃었을 거고 내가 4만 원 잃었으면 상대방은 4만 원 땄을 거예요. 마치 시스템이 맞고 시스템이죠. 둘이서 고스톱을 치는데 그죠? 둘이서 고스톱을 치는데 와 내가 보니까 10만 원 땄어. 그걸 꼭 굳이 너 얼마 잃었니? 라고 묻는 거. 야, 이거 너무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파생 상품의 구조를 이해할 때 조금 쉬운 매입자 기준으로 파생 상품 구조를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럼 매도자는 뭐예요? 매입자 반대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 계약이 나오던 옵션 계약이 나오던 그런 경우 매입자를 기준으로 잘 알아두시면 매도자는 반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갑과 을이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만기 때 갑은 주가가 오르면 돈을 따지만 주가가 52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돈을 잃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최초의 갑이 이런 계약을 한 이유는 갑은 1년 후에 주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52만 원보다는 위로 상승할 거다에 배팅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을은 뭐예요? 을은 52만 원보다 미칠 거다라는 거에다가 배팅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결과가 52만 원 위가 되면 그 차이 나는 만큼 갑이 이득을 얻고 내려가면 차이가 나는 만큼 을이 이득을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도 선물 계약을 할 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뭘 해야죠? 매입 계약을 하셔야 되고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 매도 계약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 미리 약정한 금액을 선도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이렇게 F로 대문자를 쓰겠습니다. 선도 계약은 forward contract고 선물 계약을 futures라고 하기 때문에 futures contract라고 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F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선도 선물 가격을 대문자 F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궁금함이 하나 남습니다. 왜 갑과 을은 오늘 만나서 이거를 52만 원에 사고 파는 것으로 약정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먼저 갑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주가가 높을지 낮을지 몰라요. 물론 올라간다는 생각이 있지.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52만 원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40만 원에 사고 팔자라고 계약을 했으면 어때요? 요때는 얼마를 따? 55만 원 되면 15만 원을 딸 거고 요때는 얼마? 요때도 8만 원 따겠죠. 그죠? 40만 원 밑으로만 안 내려 40만 원 이상만 되면 돈을 따는 계약이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싸게 사고 팔기로 약속을 하는 게 좋았겠죠. 그죠? 문제는 뭐? 상대방입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저 40만 원에 팔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이때는 크게 터지고 이때는 작게 터지고 그냥 터지는 것밖에 없잖아. 그죠? 이 계약은 누구한테 굉장히 불리한 계약이에요. 을한테 굉장히 불리한 계약이죠. 그래서 을은 요 가격에는 계약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자, 반대로 그러면 을이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따지면 40만 원 하지 말고 60만 원에 사고 팔기로 계약합시다. 그러면 을은 어때요? 55만 원짜리도 60만 원에 팔아서 5만 원 따고 48만 원짜리도 60만 원에 팔아서 12만 원을 딸 거 아니야. 그래서 갑은 선도계약의 매입자인 갑은 어떻게든 싸게 계약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매도자인 을은 어떻게든 비싸게 파는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 둘이 협상을 하다가 야 40만 원에 계약하면 안 될까? 미침? 나 60만 원에 팔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50만 원에 합시다. 라고 했더니 노노노 56만 원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이 52만 원이라는 가격에 결국은 서로 합의가 돼서 계약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이 52만 원이라는 오늘 이 둘이 만나서 한 계약 금액 52만 원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즉 갑은 1년 뒤에 주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2만 원보단 크겠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고 을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2만 원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이겠죠. 두 투자자의 평균적인 미래에 대한 예상은 뭡니까? 대략 한 52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52만 원에서 어떤 놈은 약간 클 거다.
어떤 놈은 좀 작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갑과 을이 만나서 계약한 이 선도 가격이라는 걸 딱 보면 이 둘이 1년 뒤에 예상하는 예상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만나서 갑과 을이 만나서 이거를 52만 원에 사고 팔기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 지금 현재 50만 원에 거래되는 이 주식은 사람들은 1년 후에 52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평균적으로 예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놈은 52만 원보다 클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놈은 52만 원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둘의 평균을 내보면 대략 한 52만 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 가격 예시 기능이라 그래요. 자, 제가 뭘 얘기 드린 거냐면 이건 사실상 미래의 주가를 대상으로 한 도박이죠. 높을 거냐 낮을 거냐 마치 바카라 같은 겁니다. 또는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높냐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거 고르는 거랑 똑같거든. 근데 도박은 뭔가 유해하다고 하면서 이 도박 같은 상품은 왜 거래를 하느냐? 뭐예요? 이러한 파생 상품에 가격 예시 기능이 있어요. 즉 현재 갑과 을이 만나서 요 거래하는 가격을 보면 시장 사람들의 이게 갑과 을만 만나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격에 거래를 한다는 건 그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미래에 대한 예상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50만 원짜리가 1년 뒤에는 사람들이 지금 52만 원 정도 할 걸로 예상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생 상품이 도박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하고 다녀야지. 그죠? 그래갖고 1년 후에 주가 얼마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계속 묻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서베이에는 특별하게 돈이 안 들죠. 그러면 사람들은 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희망사항을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국과 전 세계 올스타, 한국 국가대표와 전 세계 올스타가 만나서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라고 이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뭐 1대0이나 2대1 이딴 얘기를 하죠. 그죠? 희망사항을 얘기하기 시작해.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국이 한 골 차이로 이기면 한국 점수에서 그 전 세계 올스타 팀 점수를 빼서 그게 플러스 1일 때마다 10억씩 2골 차로 이기면 20억 반면에 전 세계 올스타 팀이 이기면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2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걸어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본심이 나옵니다. 그것도 작은 금액에는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걸어라 그러면 역시 희망에다 돈을 걸지만 10억 20억에다가 돈을 걸어라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 한국 국대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진짜 본 마음을 진심을 알려면 큰 돈을 걸어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그래서 여기서도 52만 원 하니까 이게 뭐 3만 원 이렇지만 보통 현실에서는 여기다 보통 곱하기 100개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하나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식 100개나 주식 1000개를 한 방에 사고 파는 걸로.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0개라고 해봐. 어때? 주식 주가는 3만 원 틀렸는데 값은 얼마를 따요? 3천만 원을 땁니다. 반면에 얘는 3천만 원을 잃는 거죠. 이 정도 사이즈의 도박이 돼야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냥 이제 값이 이 정도 만약에 3천만 원 따거나 4천만 원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 계약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뭔가 좀 더
면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배팅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나 오른다에 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래서 파생 상품 거래는 반드시 금액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놔야 돼요. 금액이 작아지면 그때는 복권이 돼버립니다. 난 잘 모르겠고 난 그냥 올라가는 거에 배팅할래. 1,000원. 우리가 로또를 사듯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로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액을 굉장히 크게 걸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죠? 근데 너무 크면 또 어때요? 판돈이 너무 크면 사람들이 또 참가를 안 해. 그래서 적절한 판돈을 계속 조절하게 해야 돼요. 자, 요게 선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그림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뭐 3만원 이득 3만원 손실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우리가 이 둘에 좀 더 딱 두 가지 케이스만 본 거죠. 주가가 55만원인 경우랑 48만원인 경우 봤는데 실제로 주가는 60만원도 될 수 있고 70만원 될 수 있고 30만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년 후에 주가가 아주 높을 수도 있고 아주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년 후의 주식 가격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 그 1년 후가 뭐예요? 바로 이 선도 계약의 만기 시점의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기 시점의 기초 자산의 가격을 ST라고 표기를 합니다. ST. 그래서 내가 현재 이 주식의 가격이 50만 원이다 라고 할 때는 S0가 50만 원이고 우리가 만기 때 주가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 얘는 사실상 확률 변수가 되겠죠. 아주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5가 됐을 땐 3만 원이고 48만 원이 됐을 땐 4만 원이고 만약에 42만 원이 되면 마이너스 10만 원이고 그죠? 62만 원이 되면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매도자는 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자의 손익만 보면 매도자는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매입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만기 때 52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주식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매입자의 손익은 1년 후에 주식을 받아 반면에 돈이 52만 원 나가 그것을 우리는 F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미리 약정한 가격 52만 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받게 되죠. 이때 매입자의 손익 역시도 어때요? 확률 변수가 되는데 얘네가 확률 변수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1년 후에 주가가 알 수 없어서죠. 그죠? 이 F라는 금액은 오늘 결정됐지 않습니까? 얼마로? 52만 원으로 결정됐죠. 이 숫자는 1년 내내 바뀌지 않는 숫자야. 그래서 52만 원에 결정은 됐지만 주식 가격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나의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이때 선도계약의 경우 나중에 매입을 해두면 나중에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지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선도계약의 매입자의 손익은 어떻게? 이 52만 원이라는 선도 가격을 0으로 하는 왜 52만 원이 되면 52만 원짜리를 52만 원에 사고 파는 거니까 누구도 손익이 없겠죠. 그래서 이 F라는 지점을 지난 X절편으로 하는 기울기 1에 직선을 그으면 이것이 바로 선도 계약을 하나 매입했을 때 손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자가 이러면 매도자는 어때요? 반대. 얘가 3만 원 딸 때 얘는 3만 원 잃고 얘가 4만 원 잃을 때 얘는 4만 원 따니까 매도자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매입자는 기울기가 1이라면 매도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상. 그래서 매도자의 손익은 내가 52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주식을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입자는 ST-F 주식 받고 52만 원 줌. 얘는 52만 원 받고 ST 주식 나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얘가 만기에 즉 미래 시점에서 돈이 들어옵니까? 돈이 나갑니까? 돈이 들어와요? 돈이 나가요?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예요. 미래 시점에서 돈이 들어온다면 오늘은 기본적으로 돈이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돈을 내고 주식을 사면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오늘 돈을 내고 채권을 사면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반면에 내가 오늘 차입을 합니다. 오늘 돈이 들어오면 나중에 돈이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현재 캐시플로우와 미래 캐시플로우는 반대 역의 관계를 가져요. 일반적인 투자라면 오늘 돈이 나가면 나중에 돈이 들어오고 오늘 돈을 받으면 나중에 돈이 나가겠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살 때는 오늘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돈이 들어오는 물건이라면 오늘 돈이 나가야 되는 거야. 나중에 돈이 나가는 놈이라면 오늘 돈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놈은 어때? 얘는 미래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최초 선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현금 수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현금의 수수가 없다. 즉 오늘 계약 당시에는 돈을 주거나 받지 않아요. 대신에 둘이 오늘 만나서 협상을 하면서 뭘 협상으로 결정합니까? 얼마에 사고 팔지를 협상으로 결정하는 거죠. 난 좀 싸게 사고 싶은데, 난 좀 비싸게 팔고 싶은데, 이거를 협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도계약 입장에서는 왜 오늘 만나서 돈을 주고받지 않느냐? 미래에 돈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잃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확률이 한 반반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뭐 이렇게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3만 원 딸 가능성이 50%, 3만 원 잃을 가능성이 50%이 정도 되는 겁니다. 마치 동전 던지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유리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불리하지도 않은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수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내가 3만 원 받을 가능성이 80%고 4만 원 나갈 가능성이 20%다. 라면 어때요? 그러면 이 게임은 갑의 입장에서 좀 유리한 게임이죠. 그러면 갑이 돈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초의 갑은 을한테 돈을 약간 지불해야 됩니다. 계약서상.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나중에 갑이 돈을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지만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면 그러면 이건 갑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죠? 이거를 돈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 왜? 을의 입장에서는 돈이 나갈 가능성이 80%고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계약을 안 할 테니까 뭘 해야 돼요? 오늘 돈을 좀 받았어야 되고 갑은 오늘 좀 돈을 좀 냈어야 돼. 유리한 계약이었다면. 근데 얘네들이 오늘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라는 건 이기고 질 가능성이 진짜 반반이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거래됐다면 반반인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도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당시에 회계 처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자산으로 볼 수도 없고 부채로 볼 수도 없습니다. 즉 오늘 돈이 나가고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 애들은 자산이에요. 즉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 애들은 자산이고 미래에 돈이 나가는 애들은 부채인데 얘는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야.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개발한 중변 정도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중변이 없으니까 그게 각주로 가는 거고 사실 저는 이게 그 회계가 차변, 차차변, 중변, 대변, 대대변. 그래갖고 이제 그 자산과 부채의 확실성에 따라서 진짜 확실하게 돈 들어오면 차차변. 그 다음에 약간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확실치 않을 때 차변. 그 다음에 들어올지 나갈지 모를 때는 중변. 약간 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대변. 확실하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 대대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새로운 회계 시스템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돈벌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도계약은 처음에는 만나서 돈을 주고받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만 한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계약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자는 만기 때 뭐예요? 주식을 받고 52만 원 돈을 내고 매도자는 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입자만 잘 알아두면 매도자는 반대. 그러니까 매도자를 생각할 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매입자가 이거라며 그럼 얘는 반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죠? 매입자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도 가격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이미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도 가격이라는 게 미리 약정된 가격인데 그때 이 선도 가격을 갑과 을이 협상을 통해서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은 낮게 계약할수록 유리, 을은 높게 계약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없네. 여기 이 선도 가격에서 미래 주식에 대한 예상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가격 예시 기능 또는 번역하는 분에 따르면 가격 예측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참 영어로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라고 영어로 쓴단 말이죠. 가격의 발견 뭐 이 정도, 가격 탐구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선도 계약과 선물 계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둘 다 선도 선물은 동일한 구조의 계약이지만 선도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고 얘는 거래소에서 즉 이거를 장내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외라는 표현을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OTC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내에서 거래되는 애들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익스체인지 죄송해요. 여기 D가 없어야 돼. 대문자 돼야 되고 익스체인지드가 아니라 야 이런 오타가 있네. 중요한 건 전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익스체인지라는 게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그래서 익스체인지가 명사로 거래소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 데리버티브라는 게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가 NYSE 뭐예요? 뉴욕이겠지 일단.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즉 뉴욕 증권거래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ME 시카고 머천다이즈 익스체인지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장외냐 장내냐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장외에서 거래되는 선도계약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이런 거죠. 내가 맞고를 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람 찾아야 돼. 저랑 맞고 치실래요? 맞고 치실래요? 일단 사람 찾기가 어렵지. 그죠? 이제 맞고를 치다, 저 괜찮은데요? 그러면 우리 같이 게임 한번 합시다. 라고 이제 사람 찾았어. 그랬더니 점당 얼마 하실래요? 저는 점당 10,000원이면 좋은데 그건 너무 비싸도 안 되고 점당 1,000원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쓰리고 하면은 2배를 해야 될까요? 3배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다 해야 돼. 모든 걸. 그래서 선도계약은 장점이 뭐냐면 둘 간에 만나서 협의만 되면 그 어떤 것도 계약 조건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라든가 거래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약이라든가 그런 것 모든 것들이 다 협의만 되면 가능해요. 그 어떤 상품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갖고 저는 뭐 이제 금을 거래하고 싶어. 금에 대해서 내기를 하고 싶은데 금 가격에 대해서 저기 만나갖고 금을 했더니 저는 저기 순금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저는 18K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18K를 거래하고 싶어하고 나는 순금을 거래하고 싶어하고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협상만 되면 되는데 그런 당사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선도계약의 경우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신용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계약 불이행 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주식을 이쪽에다가 50만 원에 팔기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2만 원을 팔기로 약속을 했어. 1년 뒤에. 근데 이게 12월 말에 내가 52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12월 한 3일쯤에 이미 이 주가가 1억을 돌파합니다. 야이씨, 그럼 난 뭐야? 1억짜리를 52만 원에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1000개나 했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개당 대략 1억 손해보는데 그거를 1000개나 계약하면 난 거의 1000억의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럼 난 어떻게 할까? 12월 30일까지 꿋꿋하게 견디다가 1000억을 지불하고 울면서 예를 들어 1000억이 있어. 1000억을 지불하고 뭐라 그래? 역시 김종길. 이게 그 약속을 지키는 김종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죠? 튀어야지. 그죠? 그래서 계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도계약은. 그래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작은 금액이 터질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큰 금액이 터지면 이제 그때는 배째라라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생계약으로 사건 크게 터진 게 400억짜리가 터집니다. 한 1, 2분 사이에 400, 이게 그때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컴퓨터를 이렇게 알아서 파생 사건을 탁 계약을 하는데 그때 뭐 그거를 계약에다 인수에다가 뭐 이자율을 잘못 넣었대나 그걸 뭐 0으로 넣었대나 숫자를 잘못 넣어갖고 이거 돈 되나 보다 그러고 이 새끼가 미치지마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한 400억 날렸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그때 이름이 한맥투자증권인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한번 보면은 400억짜리 날린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그때 뭐 코딩이 뭐가 잘못됐다던가 아니면 변수를 잘못 집어넣었던가 뭐 하여간 그 프로그램 쪽에서 실수가 있어서 프로그램 매매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140억 정도가 140억 정도였나 하여간 외국계 싱가포르 쪽에 있는 증권사가 얻었는데 국내에서는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로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럼 내가 400억 잃었다라는 건 누군가 400억 땄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국내에서 거래 실수가 일어나면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연합회 같은 데서 조율을 해갖고 협회 같은 데서 조율을 해갖고 야 이거 돌려줘라 이거 실수래잖아. 이렇게 서로 돌려줘요. 어느 정도. 실수니까. 그죠? 약간 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도 언제 어떻게 실수를 할지 모르거든. 다른 사람이고 뭐 저쪽 위로 올라가면 그 혼맥도가 있잖아. 뭐 몰라 그거? 신앙님인가 그 사람이 혼맥도를 뭐 몇 억에 팔려고 했다는 둥 재벌가 혼맥도가 있는데 하여간 뭐 애들이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 다 한 집 건너 아는 집이고 다 그러니까 봐줍시다 라는데 이 싱가포르 이놈들은 안 돼? 먹고 튀었죠, 걔네들은. 그건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뭐, 그래서 어쨌든 증권사 하나가 순식간에 공중 폭파된 경우들이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제 선도 계약은 상대방이 계약을 지킬 거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선물 거래는 거래소가 주관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카지노에 가는 겁니다. 카지노에 가면 어때요? 내가 테이블에 딱 앉을 때 그 테이블에서 적용될 룰이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배팅 금액도 정해져 있고 모든 룰이 정해져 있지. 나 이 룰에서 좀 바꾸고 싶은데 안 돼요. 정해진 룰에 따라가야 돼. 정해진 표준화된 룰을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게 선물 거래입니다. 대신에 뭐예요? 내가 정확히 원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또는 내가 정확히 원하는 거래 조건은 아니지만 비슷한 놈을 찾아서 가면 그래도 항상 나랑 놀아줄 애들이 있는 거지 거기에는. 그죠? 근데 좀 전에 내가 이제 선도 계약은
거래 상대방을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상대방이 뭐 과연 약속을 지킬지도 몰랐는데, 이거 카지노는 어때요? 미리 칩으로 싹 바꿔놓지. 그죠? 그럼 얘가 칩 들고 도망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제가 도망을 가든 말든 그 칩을 들고 카지노에 가서 돈 바꿔달라 그러면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소가 책임을 지고 이게 확실히 지불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항상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많겠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뭘 신경 써야 되느냐? 거래량이 많도록 만들어야 돼요. 즉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서 항상 카지노가 북적북적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박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사람 찾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카지노를 갔더니 카지노에 사람이 없네? 야씨. 그러면 카지노를 방문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항상 뭔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요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도박을 설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파생상품도 일반적인 선도계약, 이론적인 선도계약과 달리 선물에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고안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손쉽게 거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선도계약의 경우에는 일단 계약이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행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1일 정산 제도와 플러스 증거금 제도라는 걸 마련해놔요. 그래서 이 계약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1일 정산 제도와 증거금 제도라는 걸 도입해놨다. 그래서 1일 정산 제도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만 해도 내가 52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이게 1억이 되면 도망칠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이게 현재 50만 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1억 된 게 아니잖아.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1억이 된 거지. 그래서 손해가 더 크기 전에 미리 약간씩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놔요.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매일 5만 원씩 터지다 보니까 1억을 잃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한 방에 1억 내라 그러면 난 모르겠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5만 원씩 잃다 보니까 1억을 잃을 수는 있지만 한 방에 1억을 내라 그러면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증권사나 그 금융권에서 그 고객 돈 빼돌린 그런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데 대부분 뭐냐면 이 파생 상품 거래하는 직원들입니다. 직원 중에 파생 상품을 거래하다가 내가 한 2억 정도 돈이 있었는데 투자를 하다가 싹 날려 먹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내 명의로 돈을 빌리죠. 돈을 빌리는데 뭐 이자를 10%를 달래. 너무 싼걸? 뭐 이런 거죠. 그죠? 이자 10%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파생 상품 거래를 하면 하루의 수익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5, 60%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뭐 2, 30% 정도는 일반적인 건데 이게 연에 10%니까 얼마나 싼 거야. 빌려갖고 하다가 다 날렸어. 그럼 어때? 내가 이거 빚도 갚고 내 원금도 찾으려면 일단 올해는 안 쓸 거야. 고객이 돈을 좀 맡겨놨는데 잠깐만 내가 한 일주일만 쓸게. 일주일만 하면 내가 금방 원금 다 회복해. 그래서 갖고 왔어. 했는데 안 돼. 그럼 좀만 더 이러다가 70억 80억 날려먹죠. 이러다가 그냥 차라리 애초부터 난 해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7, 80억을 그냥 땡긴 다음에 차라리 도망을 쳤으면 해외에서 잡히진 않지. 근데 이게 야금 먹다가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감사하기 전에 튀어 그러고 중국으로 튀면 돈이 없으면 금방 잡혀요. 돈이 있으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안 잡힌다고는 안 했다. 안 잡힐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와갖고 제가 100억 해먹었는데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지 마요. 나도 루트는 몰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일 정산 제도에 대해서 살짝 보면 이래요. 자, 10월 1일부터 이제 10월 5일까지
거래가 있는데 여기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 또는 선도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10월 1일 시점에서는 미래 가격은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지. 자, 10월 1일 날 현물 가격이 2만 원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0월 1일 날 당장 주식을 살려면 얼마를 내야 돼? 2만 원 내면 주식 하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만 200원이라는 건 뭐죠? 2만 200원이라는 건 네, 10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선도시장 또는 선물시장 가고 뭘 할 수 있어요? 네, 만기인 10월 5일 날 2만 200원의 주식을 사거나 팔겠다라고 계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만 200원은 10월 5일 날 사고 팔 계약이 가격인 거고 2만 원은 오늘 주식을 살 때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한 5일 남았지만 가격이 한 200원 정도는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죠. 자, 이런 세상에서 먼저 갑과 을이 10월 1일 날 만나서 매입 매도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초의 매입 매도 계약을 할 때는 어때요? 캐시플로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늘 만나서 둘이서 사인만 하면 돼. 아, 그래, 내가 2만 200원에 살게. 을은 2만 200원에 팔게 라고 계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10월 5일이 됩니다. 대망의 10월 5일이 되면 이제 2만 300원이 됐죠. 갑은 어때요? 2만 300원짜리를 2만 200원에 사는 거니까 100원 따는 거고 을은 100원 잃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만약에 이게 선도 계약이 아니라 선물 계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일 정산이란 걸 하게 됩니다. 자, 10월 1일부터 다음 날 선물 가격이 얼마 점프하죠? 660원 점프하죠. 즉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누구에게 유리한 겁니까? 갑은 가격이 오르는데 배팅, 을은 가격이 내려가는데 배팅한 거죠. 즉 선물의 매입자는 가격이 오르면 돈을 따고 선물의 매도자는 가격이 내려가면 돈을 따요. 근데 실제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오른 만큼 갑이 돈을 따고요. 그 돈은 어디서 오냐면 매도자의 통장에서 날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거래소가 매도자의 통장에서 매입자의 통장으로 660을 옮겨줘요. 물론 수수료는 뜯어야 되겠지. 네, 어찌됐건 660을 이렇게 싹 옮겨줘요. 그래서 얘가 660을 벌어요. 다음날 또 얼마 오릅니까? 다음날은 이제 740원 오르죠. 갑은 신나죠.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른 만큼 또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돼? 660원 내려가죠. 그럼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만큼 매입자 통장에서 매도자 통장으로 돈을 옮겨줍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른 매입자는 가격이 오른 만큼 돈이 들어오고 가격이 내려간 만큼 돈이 나가요. 그런 식으로 끝까지 가보면 갑의 입장에서는 나가고 들어온 돈을 다 합쳐보면 얼마? 정확히 통장이 잔액이 100원 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을은 100원만큼 줄어 있다는 거죠. 이게 1일 정산이에요. 이렇게 매일매일의 가격에 따라서 돈이 들락날락 하다 보면 내가 야금야금 잃다 보면 언젠가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거지. 한꺼번에 큰 돈 내라 그러면 배째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1일 정산이에요. 그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더 보죠. 만약에 내가 10월 3일 날 매입 매도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가격은 11,500원, 21,500원. 그때 주식을 살 때는 21,500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주가에 따른 사람들의 예상은 야, 그래도 아직 한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요거 오르던 추세 계속 가다 보면 그래도 한 이틀 동안 100원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 그 당시에 선도 선물 가격은 21,6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둘은 얼마에 사고 팔기로 약속한 거예요? 10월 5일 날 21,600원에 사고 팝시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됐더니 얼마? 야, 23,300원이야. 그러면 갑은 어때요? 갑은 나는 23,300원짜리 주식을 21,600원 내고 사야 돼요. 되겠죠? 반면에 얘는 23,300원짜리를 21,600원에 팔아버리니까 1,300원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선물 계약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변하는 만큼 돈을 주고받는다 그랬죠. 가격이 660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640원 떨어지죠. 그래서 이 매입한 갑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두 번 떨어지니까 660, 640이 나가는데 그걸 합쳐보면 얼마?
1,300원 나가는 거고, 을은 660, 640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1,300원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 사실상 선도와 선물에 돈이 들어오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화폐 시간 가치를 무시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화폐 시간 가치만큼 약간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매도를 한 애는 돈이 받았잖아. 받은 걸로 하루 예금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660원 나갔잖아. 그러면 나간 돈에 대해서 뭐 돈을 빌려서 냈다 그러면 이자 비용만큼 돈이 더 실질적으로 돈이 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한 경우에 손익이 같은 거고, 현실 그 완벽한 이론적으로는 약간의 손익이 다르죠. 화폐 시간 가치 때문에. 선도와 선물의 경우 화폐 시간 가치만큼 약간 손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를 잘 보시면 이게 만기가 남아있을 때는 내가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요. 200원만큼 가격 차이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이 둘의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해요. 베이시스. 네, 베이시스. 근데 뭐 보통 증권 무슨 뭐 뉴스나 또는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뭐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또 베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실무에서는 그냥 베이스라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는 베이시스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 만기 이전에는 이게 둘의 가격 차이인 베이시스가 존재해요. 근데 얘가 만기가 되면 이 둘의 베이시스는 사라집니다. 즉 우리가 무슨 얘기냐, 만기 시점에서의 기초자산의 가격은 만기 시점에서의 선도 가격과 같아지는데, 이걸 우리가 인도일 수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0월 5일이 됩니다. 10월 5일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주식을 사면 얼마면 사면 돼요? 23,000원에 살 수 있겠죠. 23,000원 되면 지금 주식 바로 받을 수 있어. 자, 근데 만기가 10초 남았어요. 자, 우리 둘이 만나서 계약을 해야 돼. 얼마에 사고 팔기를. 10초 뒤에 지금 현재 23,000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10초 뒤에 얼마에 사고 팔기로 약속해야 될까? 야, 계약서 쓰다 보면 10초 지나가. 그죠? 그러니까 10초 정도면 지금 그냥 주식을 사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죠. 10초 뒤에 거래하는 거나 지금 거래하는 거나.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사실상 내가 아주 짧은 미래 뒤에 뭐 1초, 10초 뒤에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랑 지금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되면 내가 직접 주식을 사나 선물을 사나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바로 돈이 나가니까 이걸 우리가 인도일 수렴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은 약간 차이가 나요. 사람들의 미래 예상에 따라서 이게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선물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낮을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2만 원인데 선물 가격이 19,500원 이렇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10월 3일 날 배당을 1,000원 때린대. 그러면 10월 3일 날 배당 락이 1,000원이 예상되죠. 그러면 10월 3일 날 무조건 일단 주가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주가는 1,000원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만기 때는 주가가 저희 지금 현재 2만 원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배당 같은 게 존재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베이시스가 있다가 베이시스는 점점 줄어들어서 만기에는 딱 0이 된다. 라는 것도 하나 선도 선물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거래소에 의한 일일 정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반대 매매라는 것들이 가능하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투자자 갑이 어떤 짓을 하느냐, 10월 1일 날 매입 계약을 합니다. 10월 1일 날 매입 계약을 해요. 그러면 매입 계약에는 어때? 가격이 오른 만큼 돈이 들어오고 내려간 만큼 돈이 내려가죠. 돈이 나가지. 근데 10월 3일 날 요 가격에 매도 계약을 하나 더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매입 계약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돈이 나가지만 매도 계약에서는 돈이 들어오잖아. 정확히 똑같은 돈이 들락날락 해버리죠. 그죠? 그럼 사실상 이 뒷거래는 주고받는 걸 생략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대매매라는 게 내가 최초에 매입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10월 3일 날 매입 계약을 한 사람이 매도 계약을 한 걸 이걸 우리가 반대매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매매를 하게 되면 이게 계약이 끝까지 이렇게 돈이 들락날락 하는 걸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반대매매를 하게 되면 반대매매를 하는 시점에서 거래가 종료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반대매매로 우리는 만기 이전에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도계약 어때요? 선도계약도 만기 이전에 거래를 종결할 수 있는데 서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나 이제 돈 좀 많이 땄으니까 나 그만하고 싶거든? 했더니 상대방이 뭐라 그래? 따고 배짱임? 뭐 이러면서 넌 못 가? 라는 거예요. 안 돼. 야 그러면 나 갈 테니까 다른 선수랑 하면 안 돼? 안 되죠. 그것도 합의를 안 해줄 수 있지. 내가 간 다음에 타짜가 와갖고 더 터질 수도 있잖아. 지금 얘는 나랑 게임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랑 게임을 하는 것과 다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언제든지 선수들이 항상 대기 중이기 때문에 내가 테이블에서 일어나면 바로 다른 사람이 테이블에 딱 들어와서 또 게임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게임을 끝내는 거죠. 즉 이 반대매매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이 있을 때 처음에 갑이 매입 계약하고 얘가 매도 계약을 했죠. 서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선물 가격이 오르면 얘가 따고 내려가면 얘가 따는 이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매입을 한 얘가 매도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누구랑 매입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야? 누군 매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병이 매입 주문을 냈는데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거래소에서는 넌 매입과 매도를 동시에 했네? 넌 꺼지고 나는 요렇게 연결해 줄게. 그래서 다음부터 가격이 올라가면 병의 통장으로 돈 넣어주고 가격이 떨어지면 병의 돈을 을의 통장에다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 매매를 통해서 이 갑은 이 도박판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만기 이전에도. 되겠죠? 네, 요게 반대 매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누가 대신 할 수도 있어요? 거래소에서 나서서 너 돈이 없네 너 꺼져 라고 하면서 쫓을 때에도 이 계약을 거래소가 직접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난 주문을 내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 얘기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증거금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요 반대매매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왜 반대매매라고 하느냐, 매입을 한 상태에서 한 매도, 이것도 반대매매지만 최초에 매도 계약을 했어요. 매도 계약을 한 사람이 다음에 매입 계약을 하면 그것 역시도 반대매매입니다. 그래서 난 처음에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배팅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럼 난 중간에 나오고 싶으면 매입 계약을 함으로써 그냥 기존의 매도 계약을 끝내고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반대매매라고 얘기를 해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그 밑에 있는 증거금 제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